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재생성 빈혈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이제 FLV. 개와 다르게 이제 고양이에서는 어떻게 사람하고도 좀 비슷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든데 그 중에 이 FLV.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진료를 하게 되면은 항상 몇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꼭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또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바이러스, 그 중에서 FLV. 자, FLV가 이제 그 빈혈과 관련된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재생성이긴 하지만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 또 제가 아마 기억나시죠? 우리 GPO 할 때 MCV 강의할 때 보면, 그렇죠? MCV가 증가된 경우에는 빈혈이 있든지 없든지, 재생성이 있든지 없든지 FLV 감염증은 꼭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기전, 기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unknown, not clear, uncertain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대구성입니다. 대구탕이 맛있기는 하죠. 대구성, 매크로시틱. 큰 세포들이 나오는 빈혈이다, 이런 얘기예요. 큰 세포 그러면은 재생성 빈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큰 세포가 나와도 비재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큰 세포가 항상 물론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재생이긴 하지만, 그렇죠? 큰 세포가 병적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세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골수 이형성, 골수에서 포이에시스가 있는데 이 포이에시스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세포 계열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정상보다는 큰 적혈구에도 큰 적혈구가 나오게 됩니다. 알려져 있는 이제 기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핵성숙이 저하가 되고 핵성숙 이전에 헤모글로빈 형성이 완료가 되고 예를 들면은 자 이제 그 유핵 전구세포들, 그렇죠. 루브리사이트, 메타루브리사이트가 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핵이 피크노시스가 되면서 제거가 되면서 사이토플라즈마 헤모글로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핵이 미처 제거되기도 전에 헤모글로빈이 이제 꽉 차버리게 된다든지 이런 이형성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빈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혈구 감소, 또 호중구 감소도 있을 수도 있고 혈소판 감소도 동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전으로는 자, PRCA 기억나시죠? 그렇죠? Pure Red Cell Aplasia, 적혈구계만 어플라지아가 생기는. 자, 이것은 이제 그 감염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적혈구계만 특발적으로 저형성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FLV 감염 환자에서는 백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백혈병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백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들도 설명을 드렸죠. 네, 그 경우에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혈소판 감소, 또 어떤 경우는 백혈구 감소까지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LV 감염에 의해서 면역이 서프레션, 저하가 되면서 컴플리케이션으로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생겨서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FLV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만들어진 항체에 의해서, 그렇죠? 적혈구 표면에 에피톱이 노출이 되면서 또 적혈구가 면역맥의 작용을 받아서 IMHA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IMHA가 있는 경우에 재생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재생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네. 하여튼 고양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고양이가 왔는데 일단 빈혈이 있다 그러면 항상 FLV 검사는 꼭 실시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도말표본 봐서 또는 히스토리 테이킹상 좀 특정 원인들, 그렇죠. 양파를 먹고 왔다든지 타이레놀에 노출이 됐다든지 그렇죠. 이런 원인이 있다, 아니면은 감염체가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라든지 이런 감염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단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FLV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제 빈혈이 한 중등도 적혈구 한 400만 대로 떨어졌는데 재생성이 없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빈혈의 원인이 뭐냐? 이 환자 보니까 WBC가 한 2만 대에서 3만 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도말표본이나 뭐 병력성 특이 소견이 없다 그러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빈혈이 생겼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도 꼭 FLB 감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감염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염증이 그렇죠. 발현되어 있는 염증이 FLB 감염에 의한 면역 억압으로 인해서 속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양이는 FLB 감염증 검사가 필요하다. 자, 한번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MCV 증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MCV 증가. 자, 이 왼쪽 사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자, 뚜렷하게 보면은 적혈구 대소부동이 있습니다. RDW 증가가 됐겠죠? 작은 거, 큰 거 섞여 있으니까. 둘 다 센트럴 펠러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DW 증가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 NMB 염색, 또 레티큘로사이트 염색을 했을 때 세망적 결과가 거의 관찰이 안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FLB 감염증에 의한 매크로시틱한 non-regenerative anemia 발생한 거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어때요? 뭐 작은 것들 좀 별사탕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요거는 약간 좀 농염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농염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농염도 있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농염이 좀 있긴 하지만 재생이 충분치 않은 자 이런 환자 자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뚜렷한데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매크로시틱 non-regenerative anemia가 FLB 감염증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카페에 있는 자료를 하나 좀 긁어왔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는 없는데 카페 그 게시글 중에서 2004번으로 돼 있는 건데요. 자, MCV는 참고 범위 내지만 히스토그램상 큰 적혈구가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 MCV라는 것은, 그쵸? 큰 적혈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M은 뭐라고 그랬죠? 평균값. 그쵸? 평균이기 때문에 큰 적혈구가 좀 증가가 돼도, MCV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는, 어때요? 그쵸? MCV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5였는데 뭐 큰 적혈구 증가해서 MCV가 뭐 한 53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레퍼런스 란지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이 환자 보시면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습니다. MCV는 52.7 상한치네요. 그렇죠? 상한치 그 다음에 세망적혈구가 2.37%가 있긴 하지만 이거 corrected reticulocyte 퍼센트 계산해 보면은 1보다 낮아서 비재생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네, 대부분의 적혈구가 바로 이렇게 그렇죠? 정규 분포 모양으로 분포는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그렇죠? 이게 큰 적혈구가 좀 있구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제가 RDW CV하고 RDW SD 기억나시죠? 자, RDW SD는 주로 이렇게 한 68% 수준에서 이제 평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RDW SD는 이렇게 한 20% 수준에서 계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RDW CV 값이 제공되는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RDW는 SD 값은 MCV가 정상 범위거나 증가된 경우는 RDW CV보다는 좀 더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FLB 양성인데 재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발응집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발응집이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렇게 NRBC도 있는데 같이 NRBC가 이렇게 자발응집소에 같이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응집이 되는 경우 참 고양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응집도 있고 또 어때요? 농염한 미성숙세포들도 여기저기 관찰이 되고, 그렇죠? 여기 관찰이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보면은 또 염색성이 조금 그렇게 농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등치가 큰 애들, 아마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 셀들도 간간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FLB 감염증이긴 하지만 응집소가 보이는 IMAJ인데도 이렇게 재생성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이제 FLB 감염증, 일단 빈혈이 있으면 FLB 마이코플라즈마는 꼭 체크해야 되고, 네. 좀 뭐 우리나라 기후가 좀 더 변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 이제 수입이 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 시턱수준 펠리스 감염도 또 감별 목록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FLB 감염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말 초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고양이에서는. 자, 이번에는 이제 영양결핍과 관련된 빈혈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이 개와 고양이에서 영양결핍과 관련된 빈혈은 뭐 빈도가 낮은 편이죠. 뭐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철분, 그렇죠? 철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영양결핍. 사실 뭐 적혈구 만드는데 철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제대로 오랜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악액된 상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쵸 빈혈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고양이에서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아파도 먹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강제급여도 필요한 경우가 바로 고양이인데 고양이도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빈혈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논문에서는 비재생 빈혈이 있는 고양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보면은 식욕 부진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엽산과 코발라민입니다. 사람에서 좀 유명한데 퍼니셔스 어네미아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그냥 악성 빈혈이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이 DNA 합성과 관련된 중요한 바이타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사람에서는 뭐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고양이에서도 매크로시틱, 그러니까 뭐예요? MCV가 증가하는 비재생 빈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연구들도 해보는데 소동물은 또 사람하고 약간 피지올로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 B12 흡수하려고 하면 이제 위에서 인트리닉 팩터라는 게 분비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개와 고양이들은 조금 이제 흡수되는 위치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뭔가 좀 기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 고양이에서는 거의 드물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닥스훈트 기억나시죠? 만성적인 흡변, 토혈도 있고, 빈혈이 심하고, MCV 심하게 감소되어 있고, RDW도 증가가 되고, 뭐 전형적인 철분 결핍 빈혈이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코발라민 결핍이 알려져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시나우죠.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큰가. 정말 자이언트하죠. IGS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는데 선천성 회장 흡수 결함이 사람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자이언트 시나우저에서도 다큐멘테이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완된 개체에서는 성장이 지체가 되고 또 뭐 중중도의 비재생성 빈혈이 생기는데 소수의 큰 적혈구가 나타난다는 보고는 있지만 MCV 증가, 매크로시틱한 어네미아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그 밖에 뭐 백혈구 감소증 또 뭐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었고 코발라민 투여로 회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시나우즈 말고도 여기 보면 보더콜리, 뭐 비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차이니스 샤페이 등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처음 보고됐던 논문인데요. 자이언트 슈나우저에서 여기 보시면 그 패밀리 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만성적 식욕 부진과 발육 부전 등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뉴트로페니아가 있었고 적혈구에서는 아니소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뭐 RDW 증가되고 포이킬로사이토시스, 그러니까 적혈구가 아마 뭔가 이제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약해져 있는 상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상적 결과가 나타나고 골수에서는 메갈로블라스틱 체인지 일종의 이형성과 좀 유사한 그런 소견이 좀 나타났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코발라민을 뭐 그렇죠 적절하게 처치해서 뭐 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1년에 보고했었네요. 자, 보더콜리에서도 유럽에서 이제 보고된 예가 있기는 한데, 자, 요것은 이제 참고하라고 이렇게 넣어드린 거고요. 자, 이길 보시면은, 상당히 왼쪽 위쪽으로 변이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히스토그램 보시면 상당히 큰 적혈과 꽤 증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HC도 어때요? 약간 왼쪽으로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적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일된 샘플이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가역적인 변화, 그렇죠? MCV 증가, MCHC는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죠? 아마 대충 파퓰레이션이, 그렇죠? 원래 한 요 정도는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그렇긴 하네. 그렇죠? 자, 이게 사실 뭐, 메일드된 샘플, 그렇죠? 며칠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마 원래 한 요 정도 좀 되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환자는 MCV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MCV는 66이었고요. MCV는 66, MCHC는 33.9. 아마 RDW는 증가가 됐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코발라민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MCV가 증가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병원에서 MCV가 높은 환자의 빈혈이 있었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 코발라민 결핍증을 어떻게 기억하셨던 수의사가 코발라민 투여하고 나서 MCV가 하루 만에 확 떨어졌다고 되게 흥분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환자가 자 그리고 사실 코발라민이 부족했는데 하루 만에 그렇죠 빈혈계가 재생도 더디게 되는 빈혈계가 하루 만에 회복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이 환자 코발라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보통 보면 공혈견들은 이제 MCV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혈을 하고 나서 MCV가 희석이 돼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코발라민도 넣어줬는데 하루 만에 이제 정상이 돼버리니까 이거 코발라민 효과가 이렇게 드라마틱했던가 그러면서 흥분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진정을 시켜드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개와 고양이에서는 코발라민 결핍으로 인해서 빈혈이 올 수는 있는데 매크로시틱한 것은 오히려 드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000년대에서 이제 2018년에 보고된 논문에 JBM에서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코발라민이 결핍된 군, 여기는 코발라민이 정상적인 군에서 봤을 때 그렇죠. 빈혈이 있는 환자에서 재생과 비재생의 비율을 봤을 때는 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고, 또 MCV나 이런 것까지 조사해 봤을 때, 매크로시틱은 not routinely present. 그러니까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루틴하게.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 고양이에서도 코발라민 결핍이 보고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외인성 췌장 기능 부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췌장은 내인성이 아니고, 그렇죠. 엑소크라인, 엔도크라인 두 가지가 있죠. 엔도크라인은 뭐 인슐린 분비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엑소크라인은 소화효소 분비하는 건데, 소화효소 분비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또 심한 회장 질환인 환자에서 코발라민 결핍이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빈혈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엽산고갈 매우 매우 드물다. 고양이에서는 개보다도 더 드물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발라민 결핍 사람에서는 매크로시틱한 빈혈이 자, 이번에는 염증성 또는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빈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빈혈, 뭐 AID라고도 하고요. ACD 이렇게 Anemia of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이렇게 불립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조직 외상, 보통은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이제 급성적으로 사고가 난다 이런 경우는 뭐 출혈이 있거나 해서 이제 급성적인 빈혈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출혈성 빈혈 그런 거 말고 만성 염증을 그렇죠? 염증성 질환 질병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외상이라든지 저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졸면서 적었는지 악성 종양과 관계된 조직괴사와 같은 다양한 염증 이상과 관련, 아주 어렵게 적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이 종양세포가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루킨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또 이게 호스트에 이제 네거티브한 영향을 또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성 유지에 또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빈혈이 서서히 이제 또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림포살코마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방종양 증후군으로서 그냥 IMH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종양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는 뭐 영양성으로도 가능하겠고 그렇죠? 또 악성 종양 자체가 말하자면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비교적 빠른 진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췌장염, 그렇죠. 췌장염이라 뭐 파이메트라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빈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빈혈이라는 게
만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정상 수치에서 수치보다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자, 기전은 여기 보면은 뭐 그렇죠? 일단 뭐 철 활용이 억제가 되는 것이 제일 메이저한 기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증이 있게 되면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고 뭐 적혈구 뭐 포이킬로사이트도 증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재생성 빈혈에서 다뤘던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이제 비재생성 빈혈에서도 나타나긴 나타나요. 근데 기저 질환, 그렇죠? 언더라인 디지즈가 되는 그 질병 상태로 인해서 재생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활발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재생성 빈혈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인데요. 자, 보통은 이제 노모크로믹, 노모시틱이죠.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시틱, 하이퍼크로믹 또는 뭐 마이크로시틱, 노모크로믹 뭐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MCV가 낮은 경우도 있다. 자, 최근 케이스이긴 한데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AGCT가 자, 이미 2020년 10월 19일부터 빈혈이 마일드 마드리트하게 생겼는데 쭉 연속적으로 봤을 때 10월 24일 뭐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MCV를 볼까요? MCV. 그렇죠? 65, 64, 63 점점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철분이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이제 메이저 메커니즘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철분 결핍하고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 거죠. 그렇죠? 이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상 소견 플러스 또 다음에서 소개할 그렇죠? 이전에 이제 출혈성 빈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몇 가지 지표. 네. 근데 뭐 임상에서 볼 때는 임상 소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상 소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염증성 질환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다른 임상 소견은 뭐 예를 들어 글로불린 증가가 있다든지 만성 염증이 있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불린 증가가 보통 있게 되고 백혈구가 이제 염증성인 경우 말하자면 이제 뭐 밴드셀이 증가한다든지 뭐 독성 변화가 증가한다든지 또는 C-리액티브 프로테인 같은 뭐 급성기 단백질이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WBC가 보면 3만, 4만, 4만, 3만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뉴로사이트 호중구에 대한 게 그렇죠?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빈혈로 왔어요. 빈혈로 왔는데 CBC를 보니까 WBC도 증가됐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혈소판은 증가가 됐고, 근데 이제 활성 상태란 얘기죠. 자, 요런 상태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WBC의 변화를 보고서 얘는 세컨데리한, 그죠? 염증의 세컨데리한 빈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말표본상에서 뭔가 스페시픽한 파인딩이 있다 그러면은 진단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물론 비재생성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죠? 자, 이 철분 결핍하고 철분 결핍 빈혈하고 AID를 감별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보는데 어드비아나 뭐 시스맥스 같은 장비로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거 펠라인이 아니고 이거 FEDF는 뭐냐면 철분 결핍입니다. 자, MCV 그렇죠. 요게 이제 요 사각형 영역이 요게 이제 참고 범위입니다. 자, 딱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AID인 경우에 정상 범위도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론 철분 결핍 대부분 낮죠? PSS인 경우도 낮고, BAM 밑에 적어놨죠? 브리드 어소시에이티드 마이크로사이토시스인 경우도 낮고, MCV가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MCH 어때요? 네.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철분 결핍인 경우는 대부분 다 낮다. MCHC 어때요? 대부분 낮지만 낮은 경우도 있고 정상인 경우도 있고 철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낮은데 그렇죠. 이 염증성인 경우에는 낮은 경우도 있고 참고범위인 경우도 있고 PSS는 뭐 좀 다양하네요. 자, TIBC 같은 경우 총 철분 결합능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네, 이것은 이제 TIB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분 결핍인 경우는 좀 증가되는 경향, 그러나 염증성인 경우는 또 다양하다. 그래서 saturation, TIBC분의 serum 철분 농도입니다. 비율을 봤을 때는
뭐 철분 결핍 대부분 낮고 AID는 낮거나 정상이거나 높은 경우도 있고 PSS도 다양, BAM도 다양. 자, 뭐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뭐 그쵸 아주 결정적으로 깔끔하게 철분 결핍을 AID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개체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통 이렇게 구분하려고 할 때 임상 소견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참고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만성 신부전인 경우에도 빈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에리스로포이에틴 조혈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린 게 아마 1999년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플라즈마의 에리스로포이에틴 농도를 건강한 고양이, 건강한 개, 그 다음에 신부전이 있는 개, 신부전이 있는 고양이, 또 신부전이 없는 고양이, 신부전이 없는 개, 뭐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만성 신부전이 있는 고양이와 개에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농도가 정상이거나 또 현저하게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인 경우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 합성에 장애가 있다. 사실 정상인 경우도 원래는 좀 더 높은 수준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레퍼런스인지 안에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만성 신부전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장이 쭈글쭈글 되어 있습니다. 간으로 치자면 이제 간경화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메이저 컨트리뷰션 아무래도 적혈구 조혈인자 생성의 감소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요독증 상태가 되면 위궤양 출혈도 있기도 하고 또 요독에 의해서 적혈구 수명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 뭐 겸해서 사구체 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스키스토사이트, 아칸토사이트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이런 이상 적혈구들 또 비장에서 쉽게 또 제거가 되면서 또 빈혈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그렇죠? 휴먼 에리스로포이에틴 처치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시도가 또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곳이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컨데리한 PRCA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 제조합 에리스로포이에틴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는데 아마 좀 비용이 비싸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내분비 질환, 또 약물 관련돼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분비 질환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코티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갑상선 기능 이 두 가지 호르몬도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생성된 이후에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호르몬들이 부족할 때 빈혈이 유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필 기능 저하증에서 경미한 빈혈. 또 이제 부신필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상 중에 심한 소화기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그렇죠. 세컨데리한 변화로 인해서 빈혈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부신필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이 부족해서 포타슘이 저류가 되고 소듐이 과하게 또 배설이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NAK 레이쇼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약간 뭐 나름대로 이제 패서고노믹한 이런 변화라 이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 환자에서 이제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비재생적으로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부신필 기능 저하증과 관련해서는 2학기 때 또 케미스트리 검사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임상하면서 부신필 기능 저하증, 에디슨병 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10,000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약물 중독성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 도베르만 핀셔와 관련된 스토리가 일단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도베르만 핀셔는 가역적인 변화인데 설파제를 투여하는 경우 여기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시스테믹한 사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판사이토페니아, 다발성 관절염, 임파선염, 다발성 근염, 사고체 신염 등등등등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파제 사용이 또 주의가 필요하고. 페닐부타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엔세이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중에 하나인데
요것이 이제 사람에서도 사실은 이 판사이토페니아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저형성 어플라스틱한 병증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에서는 금지가 됐는데 개에서도 이제 페닐부타존이 사용되는 경우에 이 심각한 어플라스틱한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물 중독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점점 이제 항암제 요법이 이제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항암제와 관련된 항암제는 항상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이제 BAG라고 하는 백이라고 하는 또 부작용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뭐 항암제라고 분류가 되면 대부분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뭐 멀티하게 B는 뭐냐면 본메로 골수 독작용, A는 뭐냐면 알로페시아, G는 소화기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약제로 이제 프로토콜이 돌아가는데 사이클을 돌아갈 때마다 항상 CBC 검사를 해가지고 뭐 호중구 감소가 있는지 혈소판 감소가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빈혈은 이제 좀 뭐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이 경우는 이제 아지트로마이신을 고양이에서 처방을 했습니다. 어린 고양이에서 이제 아지트로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했는데 아자시오프린이 처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옛날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제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 옛날에 수기도 했거든요. 수기. 근데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물 이름을 쓰는데 대부분 필기체로 써요. 이게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좀 글씨체가 좀 익숙한 분들은 요거를 그렇죠.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익숙한 분들은 딱 알아보고 좀 제대로 처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시츄에이션. 네, 아지스로마이신이 처방이 됐는데 사실 아자시오프린 고양이에서는 아주 뭐 그냥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독을 처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일이나 지나서 내원을 했는데 보호자가 또 성실해가지고 약을 또 잘 먹였는데 고양이는 거의 그렇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내원을 한 거죠. 그렇죠? 내원했을 때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빈혈도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뭔가 좀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렇죠? 혈소판도 없다가 계속 9,000, 다시 35,000 뭐 이런 식으로 WBC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 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냥 이거는 순수한 골수 독작용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약물, 특히 뭐 세파기 항생제 같은 경우는 IMH를 유발하는 이제 세컨더리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또 약물에 따라서는 그냥 골수 자체를 어플라지아 시켜서 특히 또 뭐 적혈구 쪽에 또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자시오프린이 좀 조심스러운 약물이긴 해요. 면역 억제 치료를 위해서 아자시오프린, 또 줄여서 우리가 이제 아자로 약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이제 콜리 환자인데 IMH 진단 받고서 프레드니솔론하고 아자를 이제 수개월간 또 처방을 받았는데 수개월간 처방 받았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 약을 좀 오래 쓸 약은 아닌데 내원했을 때 점상 출혈, 자 점상 출혈이 점막 출혈이 있다 이러면 거의 이제 혈소판이 되게 낮다는 얘기고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아주 시비어합니다. WBC 2600, 플레이틀릿 8000개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심각한 범혈구 감소증, 그 다음에 재생성도 없고, 그렇죠? 히스토리상 봤을 때 아하, 요거 아자를 너무 과하게 처방이 됐다는 느낌이 탁 오는 거죠. 네. 쿰즈 검사도 음성, 그렇죠? 그 다음에 APA는 아마 엔티플레이틀릿 엔티바디 잘 검사하지 않는 그런 검사인데 이런 검사도 했었네요. 근데 이것도 음성. 그러니까 지금 면역매개성 질환을 이제 배제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본메로 검사에서 튜머도 없었고, 그 다음에 3주 호중구 혈소판은 정상이 됐고, 5주에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행히 이제 약을 투약 중지한 후에,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상 아자시오프린을 너무 과하게 투여한 것 같아서 이제 요것을 또 투약 중지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투약 중지하고 다행히 이제 회복이 됐던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이 환자 이런 히스토리가 없이 그냥 이런 CBC 결과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빈혈의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는 재생성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생성. MCV를 봤을 때는 조금 재생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죠? 꼭
매뉴얼로든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긴 하겠죠.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 또는 RDW 봤을 때 증가가 됐다 그러면 아유 재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만약 재생성이다 그러면 이제 또 가닥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용혈성, 출혈성으로 가게 되고 자 그러지 않고 재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크게 이제 골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약물 관련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뭐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을 수도 있는 거 다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필요하면 이제 골수 뽑아서 골수 검사하기도 하고 코어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조직병리 검사를 보기도 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려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재생성 빈혈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간단하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임상 경험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인터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몇 케이스를 좀 랜덤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